실ver 티키타카 2024년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삼성벤처스의 정승필 수석님과 함께 실리콘밸리 테크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님. 네, 안녕하세요. 정석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몇 가지 토픽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미리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픽을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슈머 디바이스, 삼성이 스마트폰을 많이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이런 얘기들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반도체 출원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많던데, 이런 세 가지 얘기들을 한 30분 정도로 한번 말씀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 주제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내에. 네, 다 굵직굵직한 얘기들이라 네. 가능한 잘 커버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하이 레벨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혹시 좀 더 얘기할 게 있다고 하면 나중에 좀 더 다시 말씀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좀 짧게 한번 그런 얘기들을 한번 여쭤보고 좀 고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한두 개 좀 찾아봤었는데 컨슈머 디바이스 관련된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은 비전 프로 저도 데모로 한번 써보고 이런저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좀 써보긴 했었었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메타 퀘스트 같은 것들 최신 모델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비노드 코슬라가 쓴 이 글에 보면은 이제 다음번 컨슈머 디바이스는 보이스 인터랙션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관련돼서 동향이라던가 재밌게 보셨던 회사나 아니면 분야의 어떤 전개 방향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나눠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큰 주제죠. 왜냐하면 2007년 그때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스마트폰이 지금 한 17년째 스마트 디바이스로서 그리고 사람들하고 기계 너머의 인터넷하고 모바일 인터넷하고 연결해주는 미디엄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비노도도 여기서 얘기를 했고, 그 벤치마크의 빌 컬리라든지 아니면 아우트미어의 그 브레이커스나라든지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AI가 full capacity를 발현하는데 지금의 스마트폰이 과연 적절한 미디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이라는 건 터치 스크린이라는 약간 실질적인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 말하자면 내추럴 인터페이스보다는 조금 한 단계 전 단계의 어, 그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큰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AI는 결국에는 오토메이션, 그리고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까지도 짚어주고 액션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 스마트폰 형태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거를 다 믹스해서 해봐야지라는 어, 하나의 트라이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아까 리노드 지금 아르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 인터랙션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 저는 합쳐졌었을 때 더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디바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원래도 계속 생각했던 게 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형식이다 보니 그럼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무엇인가? 우선은 그거에 집중을 해서 어, 가능한 기술력들을 집적해서 만든 그런 디바이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슬라가 얘기한 보이스부터 시작돼서 진전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과연 사람들이 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꼭 그 이어팟 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잠깐 보게 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행동 자체가 어,
자연스러울까라는 그런 질문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좀 더 앞단으로 나가 보면 조용히 아예 잘 안 들리게 말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아예 그냥 그, 뭐, 브레인 컴퓨팅 인터페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하는 부분으로 그, 제너레이트 되는 일렉트릭 시그널이 캐치가 돼서 그런 부분으로 나의 원하는 바를 내 그 스마트 디바이스랑 이렇게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론으로 돌아가면 비전 프로는 재미있는 방향성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데 어, 아직 그런 뭐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2007년에 나왔을 때 그게 스토어가 아마 나오는데 한 1년 반, 2년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런 프로그레스가 있었던 것처럼 어, 하드웨어 자체도 완성도가 더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쓰일 수 있는 뭐 킬럽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뭐 유틸리티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뒷받침돼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그 동시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약간 다른 방식의 조그만 디바이스들, 슬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래빗이라든지 아니면은 몇 가지 그 목걸이 모양의 어, 그 디바이스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글라시스 형태로 아예 처음부터 글라시스 형태로 나와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트라이얼 에러를 거쳐서 더 나은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제너럴 퍼블릭이 어떤 그 컨슈머들이 어떤 디바이스들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그 트래젝토리를 거쳐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뭐 삼성 내부적으로도 저희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디바이스 혹은 뭐 그 XR 디바이스 만들기 위해서 팀도 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구글 퀄컴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고 뭐 올해 런칭하는 걸 타겟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저희가 삼성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말씀드렸던 트라이얼의 일부가 돼서 이 시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 음성 인식 외에 뭐 작은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거나 브레인 컴퓨팅까지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한 3년, 5년 안쪽으로는 어쨌든 음성 인터랙션 하는 뭔가가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뭐 레빗 R1 같은 그 워키토키 같은 거 또는 뭐 목걸이 형태로 휴메인 그것도 어쨌든 음성으로 얘기를 대화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그냥 공공장소에서 말로 디바이스랑 얘기하는 게 지금 어색하지만 중간 단계로 그거를 거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게 이 코슬라스 길도 그렇고 그리고 그 글라스에 그 디스플레이를 담는 게 생각보다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비전 프로를 써보고 이건 좋은데 너무 헤비해서 뭐 낮 시간에 8시간 쓰고 있을 만한 디바이스는 절대 아니고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거추장스러워서 그래서 브레인 컴퓨팅은 또 완전 10년, 20년 걸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필요한데 음성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네, 삼성도 구글하고 뭐 XR 디바이스 만들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방향일지 나와봐야겠지만 글라스 형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메탈 레이반 같은 정도가 아닐까 디스플레이는 없거나 제한적이고 그리고 음성으로 이제 인터랙션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제 입고 있는 형태 웨어러블 형태로 반지는 아닌 것 같고 시계도 좀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에어팟이나 안경 아니면 시계가 되지 않을까? 그걸로 보이스 인터랙션 하는 그런 뭐 R1과 비슷한 형태의 인터랙션 하는 중간 단계 디바이스들이 조금 팔리지 않을까 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네,
어, 그걸 파생된 뭐 음성 인식률을 높인다거나 예를 들면 아니면 뭐 보조적으로 뭐 얼굴 근육을 인식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도 보조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하긴 뭐 음성이랑 그런 보조 수단이 그 결합되면 조금 더 시너제틱 할 수는 있겠네요. 뭐 그 지하철 안에서 간단한 어떤 동작들은 뭐 얼굴 근육이든 손가락 같은 거 가지고서 이렇게 탭을 해가지고 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네요. 생각해 보면. 네. 우선 그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그 퍼블릭 인포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삼성에서 이제, 만들어서 나오려고 하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는 비전 프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그리고, 뭐, 높은 픽셀을 가지고, 좋은 경험을, 보는 것에 대한 좋은 경험을 보여드리는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가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 근육에, 서 말을 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일렉트릭 시그널을 가지고, 뭐, 정확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고, going forward, 그렇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아예 생각만 하면 어떤 단어를 말하려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게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어지는 신호만을 가지고 그 신호를 캐치해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게 브레인 컴퓨팅으로 가는 뭐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럴 것 같습니다. 어, 그 OLED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사실 비전 프로 제가 써본 건 이거는 AR, VR 디바이스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 AI 네이티브 디바이스를 의도하고 만든 것 자체가 처음부터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비전 프로의 그 AI 네이티브 인터랙션을 기대하는 거는 잘못된 기대인 것 같다. 그래서 삼성에서 만드신 그 디바이스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AI 챗봇이 그런데 네, 뭐 그 네, AI가 아시다시피 없던 컨셉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비전 프로에서도 굉장히 많은 AI가 쓰이고 있죠. 네, 하지만 그 챗GPT가 가져온 챗GPT 모멘트 AI를 인코퍼레이트 하지 않는 건 맞죠. 왜냐하면 기존의 컴퓨터 비전을 많이 써서 손가락의 움직임이라든지 액션을 캐치하는 부분 이런 거 다 AI잖아요. 근데 네, 그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ull AI Capacity라고 하면 네. 그냥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뭘 얘기하면 바로 알아듣고 혹은 내가 뭘 보면 바로 이 사람이 왜 그걸 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그 보는 것, 말하는 것에 연관된 정보와 그리고 그거에 연관된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제 그게 당연히 그런 거는 지금 되지 않는 거고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스텝 정도가 밟혀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기본적인 인풋 방식이 비전 프로가 이제 시선으로 어떤 아이콘을 호버링 시키고 손가락으로 pin치하듯이 이렇게 탭을 하면은 이제 클릭이 되는 형태. 그리고 네, 기본적인 인풋이 가상 키보드가 뜨고 그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시선을 주고 이렇게 엄지랑 검지로 탭을 하면은 키보드가 눌러지는 방식이어서 이거 네. 되게 원시적이다. 그래서 물론 실이랑 보이스 사실은 더 좋은, 이게 이제 좋은 버전의 홀로렌즈인 거죠. 홀로렌즈가 네, 가지고 있었던 인터페이스에서 저는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구나. 네, 정확도가 좀 좋아졌구나. 그리고 네. 그 그러니까 필드 오브 뷰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고, 음, 그 음. 덕분에, 정말 이머시브한데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차이가 이제 저한테는 좀 크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저도 굉장히 이머시브하다 느꼈고 특히 그 가족들이랑 생일 케이크 부는 그 장면은 이거 사서 나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건 진짜 한 30년 후에 이거 보면은 진짜 거기 돌아간 느낌이 들 것 같다는 느낌에서 굉장히 좀 서프라이징한 경험이긴 했는데 이제 AI 인터랙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여기 담기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레빗 R1 같은 거 형태의 뭔가가 중간에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 업을 한 12년째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디바이스를 스타트업이 한다는 게 12년 동안 봐오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셔도
12년 그 과거에 나왔었던 디바이스 스타트업 중에 지금 남아서 성공한 애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생각나는 데가 없거든요. 과거 안드로이드 10년 동안에, 과거 디바이스 10년 동안, 관련된, 네네. 네, 디바이스 업체로만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이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바가 있죠. 스타트업이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스타트업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 두 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프로덕트 라인이 한정된 상황에서 스케일업이 결국에는 한정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하드웨어적인 코스트 스트럭처의 베네핏을 최대한 누릴 수 없게 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에서 지속적인 제품 개발이 어려워지고 그렇지만 그 새로운 스타트업이 카테고리 크리에이터로 만들어 놓은 부분에 빅 플레이어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챌린지로 작용을 해서 많은 업체들이 처음에는 잘 됐지만 뭐 예를 들어서 페블이라든지 뭐, 그, 9%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았지만, 어, 한 4, 5년, 5, 6년 지나면서, 에, 좀 페이드웨이 해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컨슈머 디바이스 관련된 이코시스템들을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스타트를 당연히 삼성에 다 찾아가서 이제 리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큰 기관들 오늘 뭐 테마세계 오픈AI에 투자한다 할 거다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휴메인 랩이 투자 많이 받긴 했는데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아니라고 하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슈머 디바이스 관련된 뭔가 뭐 빅 아웃컴이 애플이든 구글이든 삼성이든 나올 수 있는데 벤처 투자를 하는 저희 같은 기관 입장에서는 여기에 어떤 거에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조금 웨이브를 아웃컴을 좀 인조이 할 수 있을지 뭐 예를 들면 여기 그 기사에 나오는 뉴럴링크 이런 것들이 한 10년 15년 보고 여기다 그냥 돈 넣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유니콘 또는 데카콘이 될 만한 어떤 아웃컴이 될 만한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디바이스는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수석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네, 네. 결국에는 이게, 어, 그 한국 속담에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누가 챙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누가 돈을 버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는 건 과거 15년, 17년 된 스마트폰 이코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스마트폰 이코시스템 그 15년, 17년 동안 제일 큰 위너는 물론 메이저 플레이어인 뭐 애플, 삼성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돈을 번 사람들은 돈을 번 업체들은 클라우드 업체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디바이스를 잘 돌아가게 하는,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리고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윗단에서 돌아가는 솔루션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스마트폰이 지금은 컨슈머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디바이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클라우드를 돌리는 뭐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부터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이루는 서버 안에 들어가는 칩들, 그리고 그 서버들을 이어주는 네트워크들,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큰 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AI가 가져오는 큰 웨이브의 결국에는 가장 밑단에 받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에서 저는 그 인터페이스가 결국에는 향후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얘기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어떤 애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에이전트 형태의 솔루션이 될 텐데 어떤 식의 에이전트가 돼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음성 기반이라고 하면 어떻게 음성을 잘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인식한 것을 기반으로 컨텍스트를 어떻게 잘 추론을 하며 그리고 그 추론을 한 것을 기반으로 이 사람은 이런 걸 그 추론을 해보니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원하겠군이라고 어, 그, 어, 결론을 내리고 액션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단계에서 더 같이 커졌었던 게 사이버 시큐리티거든요. 근데 AI 단계로 들어오고 새로운 디바이스의 에코시스템이 생겨나면 결국에는 vulnerability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AI가 계속 쓰는 데이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드러날 수 있는 포인트들 그리고 AI 자체가 잘못되게 데이터를 내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에 그 고민들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버 시큐리티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네, 하나 더 말씀드릴 큰 부분은 결국엔 이게 핀테크하고 연결이 될 텐데 요새 핀테크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 죽었던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슈퍼앱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슈퍼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애플페이, 삼성페이식의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페이먼트 월 자체를 옮겨온 그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각각의 핀텍들이 외쳤던 부분이었는데 된 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근데 슈퍼앱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하나의 앱, 그 에이전트로서 윗단에서 존재하면서 퍼실리테이트를 사람들이 정말로 그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변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 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넘어서서 이제 페이먼트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아이덴티티 어텐티케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세큐리티의 좀 더 다른 버전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하시면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슈머 디바이스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 결국에는 지금의 뭐 iOS라든지, 네. 그 안드로이드라든지들은 스마트폰 혹은 뭐 포러블 디바이스, 뭐 태블릿 같은 거를 이용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 저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새로운 모델리티를 어, 더 적합하게 서빙하려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제 래빗이라든지 휴민의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인데요. 그걸 자기네들이 투자자들은 그게 굉장히 커라고 그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드웨어보다는 하드웨어는 지금 어ቬ일러밖에 없으니까 하드웨어 자기가 만든 거고 실질적으로 보이스 기반 인터페이스를 하는데 그 보이스 기반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컨슈머들을 서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테스트 베드를 만들기 위해서 기기를 만들었고 핵심은 자기들의 핵심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 말씀드렸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사이버 시큐리티, 슈퍼앱 이런 얘기들은 하나하나가 한 시간짜리 얘기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말씀하신 클라우드 인프라 얘기를 조금 말씀을 나눠보면은 결국 이게 이제 결국 GPU랑 엔비디아랑 칩 얘기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인터뷰에서 최근에 인터뷰에서 샘 알트만이 칩 수요와 데이터 센터 수요를 사람들이 언더에스티메이트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추론 관련된 디맨드가 폭발적으로 이제 따라올 거다. 그 순환매 일어나듯이 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랑 그 수석님이랑 따로 이런저런 회사들 얘기도 해보기도 했었지만 인프루언스 관련된 디자인하는 회사들 그리고 상장사 중에서 요런 그 추론하시는 하는 회사가 한 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뭐 데이터 센터 수요라던가 아니면 뭐 상장사 케이던스, 시놉시스 이런 회사들 에이식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코튜에서 발간한 리포트에 보면은 좀 그 누메릭하게 데이터 센터 수요가 뭐 거의 매년 앞으로 한 3년, 5년 동안 3, 40% 캐거로 성장할 거다.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또 샘 네. 알트만은 뭐 5 트릴리언 레이징 한다는 얘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벤처 투자자로서 기회를 어떤 데서 봐야 될까? 그리고 또 그 삼성 벤처스 입장 그리고 저희 같은 큰 기관 입장에서 이런 트렌드는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도 있고 또 관련된 뭐 땅을 사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프라이빗 equity VC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떤 오포르추니티들이 좀 재밌는 것 같다. 한번 그 관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LA 컨퍼런스 갔다가 올라왔는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에 재밌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야, 우리 이거 한 3년 전에 웹3 얘기하면서 봤던 상황 같지 않니? 뭐 이런 어, 얘기들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 예, 예. 그 지금 그 독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도 막 웹3 마이닝을 위한 새로운 DB들, 새로운 데이터 센터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많이 만들어서 막 그거 마이닝을 하고 정말로 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사실 거기에 엔비디아 칩이 정말 많이 들어갔었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때 레슨스 런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긴 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그렇고, 몇몇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한 올해 세컨 해프 정도부터면 뭐그 AI에 대한 그 버티그 플라토가 좀 오겠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AI가 밸류를 사람들한테 정말 전달해 줄 수 있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인프라도 필요하고,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어,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접하는,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 뭐,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런 게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이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아직 그만큼의 레벨에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사람들도 지금 쓰고 있는 기기에서 그 스위치를 하려는 그 스위칭 코스트를 생각해 보면 얼마만 지금의 단계로 모든 랩탑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이전 프로를 사서 옮겨가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 유저빌리티, 그리고 그 약간의 호기심에서 시작됐었던 인터레스트들이 잦아질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지금 부족하죠. 그래서 특히 AI를 타겟으로 한 GPU 인스턴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부족하고, 관련된 네트워크도 부족해요. 네트워크 센터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투자들이 아마도 한 1년 정도의 렉을 가지고 갖춰지게 될 거고, 사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대주가도 지난주에 많이 올랐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슈퍼마이크로라는 업체도 그렇고, 근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이제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칩이라든지 뭐 한국 업체로는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뭐 HMD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 그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고는 있는데, 과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렉을 감안했었을 때 언제까지 그렇게 늘어날 것이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필요한, 그게 저희가 그 과거 3년 웹3 코인 웨이브를 겪으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샘 알트만이 이제 7 트릴리언 얘기를 했던 부분은, 저는 결국에는 엔비디아 칩만 있으면 과연 되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GPU 자체가 AI에 최적화된 솔루션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점. 근데 이 엔비디아라는 업체가 이 AI 웨이브를 타고 2 트리리언 달러 컴퍼니가 되다 보니 아, 이렇게 큰 시장에 이 원 플레이어만 놓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 그런 출발점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많은 칩셋 업체들을 만나보면 엔비디아랑 넥투넥으로 경쟁하는 거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칩의 퍼포먼스 자체를 넘어설 수 있는 뭐 아날로그 디지털을 통틀어서 그런 칩을 어 웬만한 그 투자를 가지고서 만들 수 없는 부분이라는 부분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탑업의 후다라는 그 십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는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을 디벨로퍼들이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고 매일매일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을 넘어설 수가 있겠느냐는 도전 그 챌린징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부분이 합쳐져서 아 트레이닝은 어렵겠다. 트레이닝은 엔비디아가 너무 잡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인프라스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 21년도 그 당시에 이런 그 마이닝 관련된 수요로 GPU 수요가 막 늘어났을 때랑 지금이랑 약간 그 데자뷰 같은 것 같다는 느낌 해주셨는데 그리고 GPU 수요 부족하긴 하지만 좀 뭔가 좀 오버빌트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 그 피로감이라던가 여러 가지 트라이얼 했던 것들이 워킹하지 않았을 때 올해 말 내년 초에 이제 이런 디맨드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서 자연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그 데이터 센터나 칩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저는 데이터 센터나 칩에 대한 그 네, 디맨드는 네, 지금처럼 많지는 않게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늘어날 수밖에 음, 없고요. 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의 AI의 플라토라는 부분은 이제 어, 그 제너럴 퍼블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엔터프라이즈까지 연결해서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밸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라는 그 음, 현실이 한 올해 말 내년 초면 올 것 같고, 그렇게 음, 되면 이제 좀 조금의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뭐 굉장히 핫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음, 조금의 쿨다운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뭐 많은 사람들이 하- 얘기하듯이 슈퍼사이클이라는 부분은 저도 이견이 없거든요. 다만 네, 너무 핫해지면 네, 그러니까 어, 너무 금방 뜨거워지면 약간의 그 그 쿨링 그 피리어드는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감안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뭐 데이터 센터 수요 또는 칩 수요가 이제 연간 캐거로 뭐 예를 들면 20%씩 15년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폭발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또는 연간 그럼요. 30%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기하급수적 성장하는 마켓이기 때문에 뭐 네, 캐거로 30%로 10년을 갈 수는 있지만 지금 한 2년 동안 거의 100%씩 늘어나는 거는 조금 많이 과잉이다. 네, 그래서 노멀라이즈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샘 네, 알트만이 여기 보면은 뭐 세쿼이아 캐피탈도 뭐 200 빌리언 달러 퀘스천이라고 하면서 GPU 오버빌트 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작년 9월달에 썼던데 네, 이제 샘 알트만은 5 트릴리언 달러라는 숫자를 갖고 왔는데 그게 샘 알트만 입장에서는 GPU 생산하는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싸지니까 좀 불을 지르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본인도 거기 투자를 실제로 하고 싶은 걸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쌤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다른 네, 팀원들만 만나봤는데, 네, 근데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그 사람만 알겠지만, 네, 제가 추측을 해본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PU가 AI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칩셋, 그리고 AI를 돌리기 위한 네, 그 서버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디맨드, 네, 그런 것들에서 출발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세상에서 가장 밸류able 업체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어, 그, 향후 뭐 10년, 15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슈퍼 사이클이고,
계속 지속적인 AI에 대한 그 칩셋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리고 AI에 최적화된 칩이면 현재 엔비디아의 GPU가 갖고 있는 성능을 아웃퍼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부분이 합쳐지면 AI 그 엔비디아를 넘어서